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 이기지 못하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묘한 답변을 내놓았다는데 오늘 첫 소식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목표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의석수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경쟁 열세인 약자를 뜻하는 언더독이란 표현으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언더독입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란 총선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선 왜 이렇게 소박하냐며 자기 생존과 당권 유지가 총선 목표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공천 원칙으론 깨끗한 공천과 이기는 공천을 내세웠습니다. 친소관계에 따른 공천이나 인위적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사천 논란에 대해선 정치 한 달도 안 해본 사람이 집권 여당을 사당화했다면 정치의 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엔 총선 이후엔 이기든 지든 인생이 꼬이지 않겠냐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에 이긴다면 당에 남겠지만 질 경우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거침없는 특유의 빠른 말투와 재기 있는 말솜씨로 여러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나 명품백 논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발언에 대해 검사를 사칭한 분이 검사 독재를 말하는 건 코미디라고 직격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신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준용동형제 유지에 대해선 축구하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선수 한 명이 야구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질문엔 저열한 몰카 공작이지만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사라면 어떻게 처리했을 거냐는 물음에 가정에서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야당 대표에 대해선 검찰 입장을 대변하더니 김 여사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 중진들에 대해 지역구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응하면서 지역구 재배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이 사실상 지역구를 옮기기로 했고 다른 중진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결단을 부탁할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연이틀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며 영남 중진의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밀양 창녕 지역에서 3선을 한 조혜진 의원에게 경남 김해 출마를 공식 요청한 겁니다. 김해 선거구 두 곳 모두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두고 있는데 조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고민해왔다며 빠른 시간 안에 결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구 이동 요청을 받은 5선 서병수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을 비우고 수용하고. 삼선 김태호 의원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두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 각각 민주당의 전재수,
김두관 의원과 대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 일각에선 현재까지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의원들이 모두 비윤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 현역 의원의 이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내 지역구 재배치 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중진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는 핵관 공천 개입설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반면 양지만 찾냐는 비판을 받았던 박진 의원과 유원모 전 비서관은 공천을 신청한 강남을에서 다른 곳으로 지역구를 옮길 걸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성태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판정에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 특정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자신을 컷오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가 친윤계 박성민 의원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공천 개입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박 의원과 함께 핵관으로 지목한 이철규 의원은 총선 기획단이 만든 공천 기준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을 지역에 동시에 공천을 신청해 양지 출마 비판을 받았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조건 없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고 박 전 장관도 공천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당과 소통하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해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는데 친문계가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상황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친문계 용태론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했으니까 어떤 전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어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한 데 이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까지 친문 진영의 책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강성 지지층의 활동이 많은 당원 게시판에도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친명계의 공세가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명문정당, 용광로 정치를 말하며 진짜적인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말의 잔치가 아니길. 한 친문계 의원도 정권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면 대선에서 진 이재명 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인데 공천 탈락자 윤곽이 드러나면 당내 계파 갈등도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합당을 전제로 통합 당명도 빨리 정하기로 했다는데 물밑에선 치열한 다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공천 절차나 방식에 대해 생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원칙과 상식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제안했던 통합공관위 구성 논의를 위해 제3지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관위 구성안에 합의하고 통합 당명 논의를 위한 작업에도 돌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오신 분들인 만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9일 귀성길 인사도 모두 모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원칙과 상식 측이 제안했던 40대 이하 국민 패널의 컷오프 심사와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비례대표 순번 방식 등은 이견이 많아 무산됐습니다. 당신네 당이 이거 수용할 수 있겠어? 오히려 그런 식의 얘기. 어제 제안한 거는 그건 완전히 원인무효.
꺼져가던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건 지지부진한 최근 신당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관계자는 분열하면 공멸이라며 어떻게든 통합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국민의힘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야가 총선 때마다 총력을 기울이는 영남권의 최대 격전지죠. 이번 선거에서 낙동강 벨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영남의 젖줄로 불리는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인접해 있는 경남 양산과 김해, 서부산을 아우르는 9개 지역구를 낙동강 벨트라고 부릅니다. 벨트라고 불리는 건 그만큼 치열한 격전지란 뜻이겠죠. 지난 20대 그리고 21대 총선에선 5대 4로 민주당이 연달아 한 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영남이 상대적으로 여권세가 강한 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낙동강 벨트에선 야당이 선전한 셈입니다. 그 요인에 대해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경남 김해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은 부산 북강서울에 출마를 했었고 임기를 마친 뒤엔 김해 갑에 위치한 봉하마을로 내려가 터를 잡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 사상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바 있고 양산을에 있는 매곡동 사저에 머물다 현재는 양산 갑에 위치한 평산마을로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진들에게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나서달라고 한 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3선의 조혜진 의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김해는 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의원이 각각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김해을은 최근 3번의 선거에서 그리고 김해갑 역시 2016년 이후 민주당이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을 정도로 낙동강 벨트 내에서도 여권에겐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된 사상구에선 배재정 전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예비 후보가 탈환을 노립니다. 사상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국민의힘은 사수를 위한 필승 카드를 고민 중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범야권에선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놓고 벌써부터 소수 정당들과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진통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을 향해 일찌감치 연대를 요구해왔던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의 비례 순번을 번갈아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지역구 후보 단위라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앞순번, 뒷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야권 사회단체들도 민주당이 공언한 통합형 비례정당이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정당 운영의 전권을 민주당이 가져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에서 비례 후보를 추천할 때는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러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며 앞서 나온 제안들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민주당이 더 그런 인적 자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비례 의석 47석 가운데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인 10석 정도를 소수 정당 몫으로 배려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21대 총선 때처럼 비례 앞순번을 내줄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물가나 금리 같은 민생 현안부터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 문제까지 국정 전반을 설명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황선영 기자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 4일 녹화된 신년 대담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는 건 신년사 이후 37일 만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물가와 금리, 의료개혁과 같은 민생 정책은 물론
당 지도부와의 관계와 지지율, 거부권을 비롯한 정치 현안 등 30여 가지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질문지를 받지 않고 자료나 프롬프터 없이 답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현관과 로비부터 집무실을 직접 소개하고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들도 공개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료단체가 총파업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설 태세입니다. 특히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데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있는 의사협회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총파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의사협회는 방금 전 저녁 8시부터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상황이 긴급한 만큼 하루빨리 모여 비대위 논의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임시총회에 앞서 나온 의협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오늘 임시총회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총파업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로선 13일 총파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 중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등 전공의들이 자체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주요 병원 전공의들도 총파업 동참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실제 전공의들의 총파업이 이뤄지면 대형병원 진료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오늘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 24시간 비상진료 체제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의협회 간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자 학원과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루 만에 N수생은 물론이고 직장인과 대학생 등의 문의가 쇄도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을 노리는 지방 유학도 늘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송민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인 오늘 대형 입시학원엔 상담 문의가 종일 끊이질 않았습니다. 성적이 되시는 분들 시험을 진행하고요. 고3 수험생과 재수생, N수생은 물론 이제는 의대 좀 가볼만 하니까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현실이.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관심을 보입니다. 정시는 다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서성환까지는 다 해볼만 한 거죠. 서울대 자연계열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어서 대학생들도 출렁입니다. 많이 반수하거나 재수하려고 준비한 친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도. 기초과학 분야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원생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주로 지방의대 정원이 늘어날 거란 정부 발표에 조기 지방유학 문의도 생겼습니다. 수도권의 초등 9학년 학부모들이 실제 지방권으로 이동을 해서 의대 진학 목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데 대한 문의도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입시학원들은 설 연휴 전후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하며 폭증한 의대 입시 수요 대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납니다. 교육 현장과 입시 현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희영 기자. 의대 정원이 지금 정원보다 60%나 늘어나잖아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수요조사 때 각 대학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실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먼저 의대에서 8개 기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는 2022년 1,277명으로 4년 사이에 150명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대학마다 교수 4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수술과 진료 업무까지 병행하는 임상의학 교수는 이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인력 문제 말고도요. 그럼 시설은 괜찮은 겁니까?
네, 사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 단적인 예로 해부 실습에 필요한 시신 기증 건수는 지금도 부족한데요. 전국 34개 의대 연평균 건수를 봤더니 가톨릭대만 압도적으로 많을 뿐 50건이 넘는 대학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이 대다수는 20건 미만인데요. 기증하는 시신 수나 해부할 공간은 당장 늘리기가 어렵다는 게 교육 현장의 설명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를 못하고 그냥 관찰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2배수가 늘어나 버리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신의 수급 문제,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의 질하고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네, 의대뿐만이 아니라 공대나 이과대 여기도 반발이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려대와 연세대, 서울대에서 자퇴한 이공계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00명을 의대 평균 정원으로 나누면 쉽게 말해 내년에 의대 26개가 새로 생기는 셈이니까 이공계 자퇴생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입시학원들의 분석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기술 같은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반수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반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학생들이라고 하면 결국에 대학 교육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인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3곳이 서울, 인천, 경기에 있고 현재 의대 정원의 3분의 1이 여기에 몰려 있는데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배치하기에 앞서서 지역 의대의 교수진과 시설이 충분히 확충돼야 합니다. 또 이렇게 길러낸 졸업생들을 의료 취약지나 필수 의료 분야로 유인할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의대생만 늘린다고 그래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좀 촘촘히, 좀 꼼꼼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놔야겠네요.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었죠. 인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남모 씨에게 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의 탐욕으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유족이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바 건초광으로 불리는 60대 남모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는 4명에 이릅니다. 법원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의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의가 처참하게 무너졌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참혹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읽으며 사기죄의 법정 최고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모자 전원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학대해서 지금의 형을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한 그런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남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법리적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도 않고 여론 재판한 게 틀림없는 것이라서.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약 4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액 305억 원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남 씨가 벌인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3,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 회복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정부가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피해자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여졌습니다만 경매 재개로 다시 주거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정호진 씨. 실질적 집주인인 남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년 전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시엔 다행히 전세 피해자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경매가 유예됐는데 지난 1일부터
경매가 재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지만 쫓겨날 수밖에 없겠구나.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는 겁니다. 정부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낙찰권을 부여하고 낙찰 대금도 저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낙찰 계약금 10%는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세 대출을 갚으면서 낙찰 보증금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냐.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올해 들어 50세대 이상이 다시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다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빠른 논의를 해주시고요. 대책위는 건축왕 남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뜯긴 전체 피해자들이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틀 전 새벽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콜택시 18대가 허위로 호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3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택시 호출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택시들이 용산 대통령 관저 방면으로 잇따라 달려갑니다. 그제 새벽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택시 18대가 한 지점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 20여 미터 지점이다 보니 경찰 경비대의 제지로 모두 되돌아갔습니다. 출입승인 되어 있는 차죠? 우리 택시 올 일이 없죠, 사실. 경찰 확인 결과 택시를 호출한 사람은 한 명이었고 사용된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파악됐습니다. 택시의 법체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한 번 쓰고 폐기되는 안심번호를 쓰다 보니 없는 번호로 오인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안심번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랜덤 번호가 배정이 되는 거죠, 일회성으로. 경찰은 택시의 법체의 협조를 받아 호출한 사람이 32살 여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를 영업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 호출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택시를 호출한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택시의 법체를 상대로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4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차단기를 부숩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우회전해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팡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차단막이 부러진 상태로 드림통 같은 거 들이받고 긁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술에 취한 A씨는 이 길을 따라 갈림길까지 왔는데요. 좌회전만 가능한 일방 통행길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은 걸어가던 남성을 들이받고도 계속 나아갑니다. 100m 정도를 더 가다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5일 밤 10시 50분쯤 20대 여성 A씨가 운전을 하다 여러 차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건물 주차장을 나와 200m 정도 운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못 체포했다가 지금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AI 시대에 진입했음을 실감케 하는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가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마약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이 탄원서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어색한 문장에 의심을 품은 검사의 눈썰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A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지자체 체육회 팀장 명의와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A씨가 지자체 청년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체육회 팀장은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지장도 A씨가 직접 찍었습니다.
당내 불미스런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웠다는 어색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 문제된 탄원서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상쩍게 본 검사가 수사해보니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로 만들어낸 문서였습니다.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고 탄원서를 만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작성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켜서 챗 GPT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준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챗 GPT에 A씨가 사용했던 검색어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5초도 안 돼 530자 분량의 탄원서가 뜹니다. 검찰은 A씨가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집 오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찾게 되실 텐데요. 이번 설부터는 사람이 아닌 로봇 셰프가 조리하는 휴게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가격 면에서도 소비자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로봇 셰프를 소개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의 음식 코너입니다. 키오스크로 우동을 주문하자 로봇팔이 면을 삶은 뒤 물기까지 탈탈 텁니다. 검은색 그릇에 면을 옮겨 담자 수도꼭지 모양의 기계에서 육수가 나오고 건더기를 뿌려 완성합니다. 국내 휴게소에서는 처음 손을 보인 로봇 셰프는 우동과 라면, 한식 등 모두 세대입니다. 한식 로봇 셰프는 갈비탕부터 부대찌개까지 5종류의 음식을 1시간에 168인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한 레시피대로 한 채의 오차 없이 조리하기 때문에 맛이 일정합니다. 또 인건비가 절감돼 가격은 일반 휴게소보다 20% 저렴합니다. 음식을 맛본 이용객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은 뭐 맛이나 질이나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전혀 안 보이고 훨씬 더 깔끔해진 맛이 더 느껴져요, 오히려. 로봇 셰프가 조리하는 음식은 24시간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전국 휴게소로 로봇 셰프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동 휠체어에 AI를 접목한 자율주행 휠체어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증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료기기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져왔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정부가 세계 최초로 허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황민지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바퀴를 돌리거나 방향키를 누르지 않아도 휠체어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피해 돌아갑니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입니다.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가니까 편하고요. 가다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움찔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숨은 신기하죠. 팔 받침대에 부착된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하면 미니 컴퓨터가 다른 길을 찾아 이동합니다. 실제 자율주행 휠체어를 타고 휴대폰 앱을 통해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간은 인증 기준이 없는 게 한계였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이 정도면 된 건가? 아니면 더 해야 되나? 기준이 없잖아요. 이에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적정 속도와 장애물 회피 성능 등 평가 방법과 기준이 마련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업체가 제품을 개발할 때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이런 의료기기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료기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도 일반 전동 휠체어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AI를 이용해서 만든 가짜 영상과 사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데요. 세계 최대 IT 기업인 메타가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가짜 이미지에는 AI로 만든 것임을 나타내는 꼬리표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란 합성 사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 전화까지. This coming Tuesday is the New Hampshire presidential preference primary.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AI로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가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So the president is committed, as you know, to ensuring we reduce the risk of generative AI.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딥페이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온 미국 빅테크 업계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메타는 사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콘텐츠 중 AI로 만들어진 것을 식별해 꼬리표를 붙이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틱톡은 자기 회사 AI로 만든 영상에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데 메타는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회사 AI로 만든 합성 사진도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메타는 사진 파일에 이어 AI가 만든 음성과 동영상 식별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피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공론화된 시점에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선지능 후 규제의 어떤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표식 의무화를 포함한 AI 기본법 역시 크게 공론화되지 못한 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준공영방송이던 YTN은 이제 민영방송으로 바뀌는데 내부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은 모두 10개입니다. 전문 경영인과 외부인 감사 선임, 그리고 유진그룹의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 계획 이행 등과 같은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민간 회사가 보도 전문 채널을 운영할 때 생기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지상 보도에서 나왔던 우려 등을 모두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YTN과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반발했습니다. YTN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원 2명이 중대한 결정을 낸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고, 언론노조 YTN 지부도 대주주의 부적절성과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이 YTN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민 주주 운동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YTN 방송 노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남은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옛 현대 상선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이 진통 끝에 최종 결렬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하림그룹과 채권단인 산업은행 측이 7주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인수자인 하림그룹과 경영권 보장을 놓고 가장 크게 충돌했습니다. 채권단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하림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주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채권단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하림의 5년간 주식 보유를 요구했지만 하림의 재무적 투자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하림 인수를 반대해온 HMM 노조는 환영했습니다. 인수자금 조달 계획이 투명하다 보니까 이제 해운 산업 자체를 이제 연쇄도산의 위험성으로 이제 빠뜨릴 수 있다는 해운 산업계의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각에 실패한 채권단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6조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면에서 보면 HMM의 인수 가격으로서 너무 높은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시장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MM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만큼 단기간에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통신 3사 체제를 깨고 22년 만에 등장한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진짜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인프라가 부족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매에서 28GHz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제4 이동통신사 스테이지 X.
고객 중심의 파격적인 요금제와 진짜 5G 통신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적게는 4배에서 10배까지 속도 차이가 납니다. 리얼 5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지 X가 낙찰받은 28GHz 주파수 대역은 통신 3사가 쓰는 3.5GHz 대역보다 속도는 빠른 대신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이 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사정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컨소시엄을 통해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지만 예상가보다 4배 높게 낙찰받느라 이미 4,301억 원을 썼습니다. 자금 조달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자문을 해왔고요. 아직은 비즈니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28GHz용 스마트폰도 없어 당장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가입자를 신규로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책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4회통사는 우선 1,800억 원을 들여 병원, 학교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 설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딴 말실수로 곤욕을 치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하마스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해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연설에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 통과를 촉구한 바이든 대통령. 이어진 질의에 답하다 잠시 머뭇거립니다. And I don't want to well, maybe choose my words.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한 건데 보다 못한 기자가 도와줍니다.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결국 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합니다. 이틀 전 선거 유세에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28년 전 숨진 미테랑 전 대통령으로 잘못 부르기도 했습니다. And Mitterrand from France looked at me and said, 올해 81세인 바이든은 공개석상에서 넘어지거나 허공에 악수를 청하기도 해 고령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he man is 81 and it is something you should consider, but it feels 바이든은 네바다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도 압승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권자 대부분은 나이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올해 94살이 된 할머니가 꿈에 그리던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깨우친 덕분에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며 기뻐했는데요. 꿈을 이룬 할머니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학사모를 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졸업장을 받습니다. 지난 3년간 성인 문해교실 초등과 중등 과정을 마치고 학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졸업장을 받은 최고령은 1930년에 태어난 올해 94살의 이근순 할머니. 이 할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다 해방 이후 16살에 귀국했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고 평생을 살다 90이 넘어서야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르는 게네. 자가적으로 이상하더라고. 모른다 하는 게 쉬운 거만 내가 배워야지. 지난 3년간 국어와 영어, 수학 등을 배웠고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 가르쳐줘야지. 이제는 한글을 깨우쳐 보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가빠이는 글자도 몰랐는데 그걸 이루고 쓰고 하는 게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동기들과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소감문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수학여행 아침에 일어나니 하늘과 땅이 마주 쳐다보고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공부하겠다는 이근순 할머니. 다음 달에는 중학교 과정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연이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도 길고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관객의 눈을 사로잡은 매력은 뭘까요? 장도우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피아노 콩쿠르인 반 클라이번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18살 소년 이뮨찬. 2022년 반 클라이번 대회 사상 최연소로 정상에 오른 이뮨찬의 당시 연주 실황을 담아낸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는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다회차 관람 열풍까지 일자 이뮨찬의 다른 연주 영상을 추가해 3시간이 넘는 확장판까지 개봉했습니다. 실황 중계를 영화에서 하는 것도 여러 번 봤었고 뒷얘기나 제가 몰랐던 그런 팩트 같은 것들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조용한 흥행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목숨을 건 탈출기를 동행 취재로 생생하게 담아낸 비욘드 유토피아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한 건국전쟁은 개봉한 지 일주일이 지난 7일 현재 박스오피스 3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연출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실제 현장의 생생함을 최대한 살려내기 때문에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잉 정보 속에서 허구적인 내용보다는 진실한 사실에 바탕을 둔 그런 콘텐츠를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픽션의 화려함에 맞먹는 실제 사건의 힘이 관객들을 극장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젊은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터미널 버스 앞에 세워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는 하루 한 번뿐인데 아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버스가 시동을 걸 때쯤 나타나셨죠. 아들이 장성해 늙으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버스 앞에서 어디 가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벌써 버스에 오르셨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꼭 서 계신다. 시인이 아들하고 아침을 들면서 송곳 뒤로 무 조각을 씹느라 소리를 냅니다. 사각사각. 그제서야 시인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음식 씹는 소리가 들린다. 아, 그때 아버지도 어금니를 뽑으셨구나. 시인이 가스불에 올려놓은 국이 흘러넘칩니다. 국물이 엄마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흐릿해지는 엄마를 붙잡습니다. 목소리를 만져보려고 손끝이 예민해진다. 엄마는 여름 내내 목화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떠준 장갑을 끼고 아이는 눈 내리는 까치 설날, 까치 설빔 적시며 눈싸움을 했습니다. 동무들은 시린 손을 소호 불지만 내 손은 눈꽃만큼도 안 시리다. 그 아이가 늙은 시인이 돼 설날 차례를 지냅니다. 음복 한 잔에 발그레한 얼굴로 어머니를 그립니다. 설날 아침 막내 손 시릴까 봐 아득한 저승의 숨결로 벙어리 장갑을 뜨고 계신 나의 어머니. 올 설에는 인구 55%에 이르는 2,85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죠. 고향에 가겠다는 20대가 지난해보다 17%나 늘었답니다. 5 중 3을 넘은 것도 특별합니다. 모진 경쟁, 가벼운 주머니에 지쳐 어버이 품을 찾아드는 거겠죠.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립니다.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아들도 그렇게 어머니에게 안깁니다. 어느 시인은 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순결한 한음절의 모국어다. 그 설에 찾아뵐 어버이 계신다는 건 큰 기쁨이고 위안입니다. 2월 7일 앵커 칼럼 오늘 어버이 살아실제였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였는데요. 내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 산간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남아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6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설 당일 낮부터는 차츰 흐려져서 서쪽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